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4일 토요일 저녁 8시 21분입니다. 낮에 잘 놀고 저녁에 할 일 없어갖고 그냥 이제 지금 월요일날 아침에 녹화할 영상을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가만 달력을 보니까 월요일날은 한국장이 휴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지금 녹화하는 이 영상이 월요일 아침에 녹화하고 월요일 아침에 업로드 되는 건데, 근데 오늘 해버리니까 월요일날은 아무것도 영상 업로드가 없을 예정입니다. 월요일날 그죠? 한국장 휴장하면 제가 저녁에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아마 영상 아무것도 안 올라갈 겁니다. 이 영상을 끝으로 이제 화요일날 아침에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 일정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미국장 마감 살펴볼게요. 어제 저 금요일날 밤 같은 경우 미국은 이렇게 좀 하락 마감을 했는데, 이 하락에는 경제 지표들이 많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실 한국장도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한국은 이렇지 않죠.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보시면 경제 지표들이 다양하게 발표가 돼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게 확실히 이제 오랜 금융 노하우, 뭐 금융 선진국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발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지표들이 장중에 혹은 장전에 많이 발표가 되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모습들, 한국에선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한국도 좀 선진적으로 좀 돼서 수많은 경제 지표들이 장중에도 발표가 되고 해서, 좀 경제 지표가 어떻게 해서 시장이 올랐다 내렸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은 참 좋을 텐데, 어쨌든 한국에선 참 그런 모습 찾아보기 어려운 점이 있긴 합니다. 뭐 그냥 지나가면서 한번 아쉬움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 하여튼간 어젯밤에 어제 나왔던 경제 지표들 좀 의미 있는 게 좀 많이 있거든요. 쭉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럽부터 해서요. 자, 한국장이 문 닫고 나서 보시면 유럽의 수많은 이런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이 많은 지표들을 보면서 느낀 거는, 이거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긴 하구나. 이거 멀쩡하게 나오는 지표가 잘 없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여기 있는 PMI들 이런 거 보시면 되는데, PMI들이 보시면 이제 지난번 값에 비해서 대부분 좀 많이 감소하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지표인데 54인데 52 나오고, 55인데 53 나오고, 뭐 이런 거.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선방했네요.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별로 안 좋습니다. PMI 지금 다 말씀드리는 건데 54인데 53 나오고, 56이었는데 55 나오고, 전번 값에 비해서 이번에 다 좀 값들이 안 좋게 나오는 모습들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얘네들이 예상치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시장은 미리 안 좋아질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저런 지표가 나왔다라고 해서 딱히 충격을 받고 그러지는 않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저런 어떤 경기 둔화가 인플레 우려가 줄어든다라고만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 저게 경기 침체의 신호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신호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런 걸 잘 보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저러한 지표들이 좀 추세적으로 좀 이렇게 하향하고 있는, 자꾸 아래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가장 시장에 큰 충격을 미쳤던 건 제 생각엔 이제 이거였던 것 같거든요. 유로존 리테일 세일, 소매 판매인데, 요게 또 박살이 났어요. 보시면 예상치가 5.4였는데 3.9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0.3이었는데 마이너스 1.3 나왔으니까 이래저래 유로존 소매 판매가 좀 맛이 갔다라는 거. 전문가들이 더 근사한 설명을 갖다 붙일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거겠죠. 물가가 하도 올라가니까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 수가 없다, 그래서 소매 판매가 감소했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이와 더불어서 위에 나왔던 PMI들과 좀 연관시켜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소비자들이 소비를 안 하는데 어떻게 제조업 지표가 좋게 나오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런 생각들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거예요. 하여튼 지금 뭔가 이렇게 경기가 슬슬 둔화가 되고 있긴 합니다. 이게 운 좋게 연착륙으로 파월의장 생각대로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 경착륙을 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요게 안 좋았어요. 저런 지표들이 좀 안 좋아가지고 미국 주식시장이 개장하기 전부터 좀 비리비리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가장 중요한 지표를 말씀 안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미국 고용지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금요일날 발표된 고용지표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목요일날 발표됐던 ADP 고용지표와 달리 금요일날 밤에 어젯밤에 발표된 논팜 페이롤스 같은 경우는 잘 나왔어요. 32만 5천이 예상치였는데 39만 나왔단 말입니다. 서프라이즈 했죠. 예.
고용지표가 잘 나와 버렸네요. 고용지표가 잘 나왔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야, 경제가 좋으니까 주식이 올라야 되나요? 지금 그런 논리로 보기 힘들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긴축 우려 이런 게 작용을 하고 있고, 연준이 긴축을 결정하는 데는 물가와 고용을 두 개 다 놓고 고려하기 때문에 지금 고용지표가 너무 잘 나와 버리면 긴축 속도가 빨라질 수 있겠구나라고 투자자들이 긴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죠. 요즘 그런 논리가 많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던 것이 미국 주식시장 하락의 어떤 주된 원인으로 지금 언론들이 꼽고 있습니다. 저 지표가 나왔다라는 거. 실업률 같은 경우는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3.5가 예상치인데 3.6 나왔으니까 뭐 비교적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괜찮다, 이런 지표가 나온 겁니다. 근데 뭐죠? 보시다시피 고용지표가 좋았다라고 했는데도 시장은 아이고야, 그러면 긴축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오히려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거. 뭐 기타 등등 다양한 지표들은 무시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를 살펴봤어요. 저것 때문에, 긴축 우려 때문에 주식시장이 하락 마감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그 외에 뭐 어제 그 테슬라 사장님이 나와가지고 뭐 테슬라 뭐 인원 감축한다 뭐 또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근데 뭐 그런 이야기는 좀 제끼고, 하여튼 긴축 우려가 시장을 끌어내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표들이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죠. 아무튼 지표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시면서 좀 혼란스러우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저도 지표는 볼 때마다 혼란스럽긴 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보면, 경제가 좋아지고 지표가 잘 나오면 주식도 올라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지표가 안 좋으면 안 좋게 나왔다고 해서 주식이 떨어져야 정상일 거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모습인데, 사실 근데 이제 이 최근 몇 달 혹은 지난 몇 년 이렇게 심지어 어젯밤에도 이렇게 살펴보면,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은 엿장수 맘대로다, 이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경제가 좋아졌잖아요. 뭐 고용지표가 좋아져서 뭐 일단 고용이 좋다라는 건 그래도 경제가 좋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 회사들 실적도 좋아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식이 오르는 게 정상일 텐데 어젯밤엔 오히려 하락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죠, 그죠? 이게 긴축 우려하고 연결이 되니까 지금 이게 악재로 받아들여서 하락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별로 지표들이 저렇게 정직하게 움직여준 적은 잘 없다는 거. 그래서 뭐든지 한번 꼬아서 생각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저런 지표들이 나올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지표 발표 나오기 전에 너무나 급등하고 있거나 너무나 급락하고 있으면 오히려 반등 가능성이나 혹은 이렇게 방향이 뒤집어질 어떤 투기적인 측면에서 이런 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는 게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거. 이 시장이 꼭 그렇게 정직하게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정직하게 움직이는 거는 진짜 손에 꼽는 그런 경우죠. 예전에 같은 경우, 그죠? 2020년 3월 달에 전염병 나고 나서 지표 안 좋게 나오면 유동성 공급한답시고 오히려 주식이 더 올랐었죠. 이런 때도 있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지표가 오히려 좋게 나오니까 주식이 떨어지는 이런 일도 있는 거고, 정말 이래서 주식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다 일일이 장단 맞추기가 어려우면 그냥 뭐 약간 좀 무시하면서 한 발 좀 늦게 그냥 추세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이런 자료를 해석할 수 있고, 여기에 발맞춰서 내가 대응할 수 있으면 이걸 보면서 지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매수다, 지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매도다,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게 잘 안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죠. 조금 약간 좀 시장을 좀 루즈하게 봐야겠죠. 너무 타이트하게 보는 게 아니고 조금 좀 여유롭게 봐가지고 큰 추세 같은 거 봐서 고점과 고점 연결하고 저점과 저점 연결해서 이게 우상향인지 우하향인지 쳐다보고 이런 식으로 이 추세 내에서 대응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해도 돈 버는 건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지표 보는 거에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 자,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하긴 할 건데, 역시나 긴축 우려라고 하니까 역시나 시장이, 그죠? IT 빅테크가 우수수수수 빠졌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의 하락폭이 당연히 더 크고 S&P는 조금 덜 빠졌고, 이런 모습입니다. 아무튼 근데 원웨이 하락을 했습니다. 원웨이 하락, 개파락 출발해서 하루 종일 낙폭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빠졌다라는 거, 요게 이제 어제 모습이고, 그리고 당연히 하락 종목이 더 많았다는 거, 이런 거, 그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도 당연히 안 좋은, 유럽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어떤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거 혹은 긴축 우려 이런 거를 영향을 받기 때문에 뭐 지금 낙폭은 좀 적을지 몰라도 근데 어쨌든, 그죠? 유로존도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로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어제 갭상승 출발했을걸요, 그죠? 예, 갭상승 출발해갖고 지표 안 좋게 나오면서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값은, 지금 이 종가는 장중에 이제 뭐야, 미국 주식시장이 장 막판까지 좀 계속 흘러내렸거든요. 이거는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월요일 날 같은 경우 선물 시장에서 좀 더 개파락으로 출발하거나 이럴 가능성도 아마 있긴 있을 거예요. 유럽이 빨리 문 닫아갖고 미국 주식시장의 하락을 제대로 다 반영하지 못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점들. 하여튼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 어딘가에 일단 저항을 누적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미국 봐야 되는데, 예, 미국 보겠습니다. 미국이 제가 일단 기술적인 이야기를 금요일날 밤에 뭐라고 해드렸냐면은 상승해야 될 자리다, 오르는 게 좀 자연스럽다, 준비 다 해놓고 매물 소화했으면 올라야지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올랐습니까? 결과적으로 못 올랐죠. 예, 제가 못 맞춘 거예요. 제가 못 맞춘 게 아니고 오를 수 있는 날인데 그냥 오히려 이제 못 올라가면서 타이밍을 그냥 시장이 놓친 거죠. 타이밍을 놓치면 어떻게 됐어요? 그럼 이제 반대쪽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예, 그래서 일단 저항이 지금 보시면 너무나 오랫동안 누적이 되고 있고 탄력적으로 가야 될 때 못 가고 있으니까 뒤통수 맞을 수 있다, 그죠? 위로 못 갔으니까 뒤통수 맞으면 아래쪽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거 생각을 해봐야 되긴 되겠는데, 근데 아무튼 아직 중요한 거는 이게 아직 중요한 어딘가 지지선을 붕괴시키진 않았다는 거예요. 어딘가 붕괴가 돼야 와르르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딘가 붕괴시키진 않았어요. 지금 어디를 봐도, 그죠? 대충 봐도 어디를 붕괴시켜야 될까요? 지난 S&P가 하나 둘 셋 넷 다요, 뭐 대략적으로 6거래일 동안 지금 여기 어딘가 지키고 있죠. 4100 정도? 4100 정도를 지금 지지선으로 지키고 있잖아요. 4100, 4175 이렇게 지금 75포인트 박스권이잖아요. 지난 6거래일 동안. 그러면 4100을 붕괴시켜야 아래로 가겠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이렇게 또 해놨으니까 또 저항을 누적시키고 이런 모습 보여놨으니까 또 월요일 날에 아래쪽으로 빨리빨리 보내야지 또 이게 아래쪽으로 뭐라 할 수가 있겠죠. 월요일 날 또 여기서 양봉 올라오고 이러면 또 이제 정말 오리무중하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월요일 날 갈 수 있을지 못 갈지 좀 일단 의문인데 하여튼 지켜봐야 되겠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숫자만 다릅니다. 숫자만 다른데 얘도 결과적으로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지켰던 어딘가를 아직 붕괴시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12,550 정도 자리를 강하게 붕괴시켜야, 그래야 얘도 아래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 그 자리를 붕괴시키진 않았다라는 거. 어젯밤에 이제 뭔가 뭐 하방 포지션을 한 숟가락 얹으신 분들은 일단 또 가만히 또 뭐 계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이제 뭐 계속 현금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뭐 S&P 4100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나스닥 12550이라든가 이런 자리를 붕괴되면 그거 보고 뭐 한 숟가락 얹으시든가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대응은 그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자리를 붕괴시키지 않으면 이제 계속 답답하게 이제 진행될 수 있는 거고, 그럼 진짜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어지는 거고요. 요 정도 이야기 드리면 기술적인 이야기는 다일 것 같고요. 그래요. 지금 같은 경우 분명히 하락을 하고 이러면은 거래량도 좀 많이 느는 게 맞긴 맞거든요. 그래야 좀 신뢰도를 좀 높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도 별로 거래량이 많이 늘진 않았습니다. 예. 6월 2일 날 상승할 때도 거래량이 막 죽더니 어젯밤에 하락할 때도 거래량이 얼마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간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젯밤에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월요일날 진짜 아래쪽으로 갈 수 있겠느냐 아직까지 모른다라는 거죠. 길고 짧은 거 대봐야 되니까. 물론 이제 기대감은 있을 수 있어요. 이쯤 해놨으면 이제 아래로 갈 수 있겠지. 저항을 이 자리에서 6개월 동안, 저항을 6거래일 동안 누적시켜놨는데 이 정도면 가야지. 근데 이제 못 갈 수도 있는 거죠. 그거 이제 뚜껑 열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뢰도를 좀 확인해 봐야 된다. 신뢰도를, 요런 이야기. 거래량이 좀 적어서 조금 좀 미심쩍지 않냐, 요런 이야기도 좀 드리고 싶고, 한 가지만 좀 더 보자면 요런 것도 좀 수상하긴 해요. 요런 것도 25.5 정도 되는 자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자리다. 얘가 이제 진정으로 이제 시장이 진정으로 다시 하락을 시작하고 이럴 거면 어젯밤 같은 경우 이게 다시 25.5자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날이었거든요. 근데 회복을 안 했어요. 이런 점도 사실 조금 좀 수상한 점이긴 합니다. 이게 뭔 의미냐? 어젯밤에 미국이 하락 마감했는데 풋옵션이 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락을 했는데 풋옵션이 안 움직일 수도 있나 싶긴 한데, 가끔 이런 날도 있긴 있습니다. 잘 없는데 이런 날도 있긴 있어요. 아무튼 근데 저런 일들이 나타났으니까 일단 지난 6거래일 동안 어딘가 저항을 누적시키면서 아래쪽으로 갈 것처럼 해놓긴 해놨는데,
역시나 좀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거래량도 좀 적고 풋옵션들도 좀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빅스 이런 것도 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확인은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물론 근데 당연히 하락 마감했으니까 장래 전망, 미래 전망은 어두워진 거죠. 여기 어딘가가 일단 반등의 고점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아지긴 높아지는데, 근데 이제 약간 좀 의심은 좀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갈 듯 말 듯 한데 갈 수 있을까? 우리 이 정도 생각은 너무 큰 뭐 확신은 하지 마시고 좀 의심은 좀 해보자. 의심해야 될 점들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아래쪽으로 유리한 거예요 지금은요, 그죠? 제가 뭐 물론 뭐 거래량도 적고 빅스가 안 움직이고 어쩌고 저쩌고 초를 쳤지만 아래쪽으로 유리하게 움직이고 있는 건 맞긴 맞아요.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 뭐 금리하고 달러 이런 거 봐야겠죠. 금리 3% 부근에 터치하고 뭐 살짝 윗골이 달리는 모습들, 일단 3%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아직 3% 넘어가고 있지는 않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계속 시장의 반등을 제한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나오고 있죠. 최근에 확실히 금리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나스닥이고 S&P고 6거래일 동안 딱 어느 정도 상방 경직성, 그죠? 위쪽으로 잘 못 오르고 있는, 위쪽으로 좀 제한을 두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모습 참고하고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102자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102.1로 이렇게 그 자리를 회복을 했고요. 그래서 이 추세 전환, 이제 더 이상 아래쪽으로는 잘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시원하게 가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 부분에서 지지력을 확보하고 하는 게 더 튼튼한 지지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긴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단 하방 경직성이 튼튼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잘 쉬었어요. 달릴 수 있어요. 이제 중요한 자리도 돌파한착했고, 이런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달러가 올랐으니까 통상적으로 원자재 상승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다른 원자재들은요. 그런 관점에서 뭐 금값 같은 거 좀 잠깐 살펴보자면, 금값 같은 경우는 달러가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 마감하는 게, 이렇게 하락 마감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그 1830이라는 자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뭐 지가 하락하든 어쨌든 간에 1830 위에서 놀고 있으니까 일단 더 올라가겠다는 의지는 일단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답답하게 어떤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가 다시 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금이 요즘에 더 못 올라가고 있는 거지, 아마 이제 때만 조금만 좀 달러가 좀 주춤하는 시기가 오거나 아니면 세계의 어떤 위기가 오거나 그런 게 온다고 하면 금값은 다시 아마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830 위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보는 거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정말 강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죠? 상승 추세 잘 타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드렸고, 어제 금요일날 같은 경우 이미 110달러에 대한 지지력을 강하게 확보하고 나서 지금 또다시 하방 경직성 확보하고 올라가는 거라 튼튼하다라는 이야기 드렸죠. 더군다나 뭐 어떤 계절적 요인 이런 것도 좀 설명을 좀 해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 어젯밤 달러 강세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죠? 이제 뭐 하루에 2, 3달러씩 움직이는 게 아주 기본이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름값이 장난 아닌 게 비싸죠. 근데 더 비싸질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125, 130달러 전고점까지 열려 있는데, 근데 지금 이 구간이 사실 굉장히 원래는 이제 고변동성으로 나가야 되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매물대가 없는 구간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차분하게 천천히 오르겠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제 생각에 이거 125나 130을 결과적으로 넘어서서 140, 150을 보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렇게 짜불짜불 움직이는 걸 보면요, 힘 조절 잘하고 있거든요. 원래 지금 보시면 여기 115달러 넘어가면 여기 위엔 저항이 없기 때문에 급등해도 된다고요. 여기는 하루에 10달러씩 움직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자리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뭐 하루에 뭐 꼴랑 뭐 1%, 2%씩 짜불짜불 움직이면서 이렇게 변동성을 죽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전고점 125, 130달러에 있는 매물을 소화하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이런, 사실 상승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긍정적인 모습이거든요. 국제유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국제유가가 심상치 않으면 인플레도 심상치가 않아지겠죠. 이런 생각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미국장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하여튼 월요일날 밤에 미국장이 뭐 잘 갈 수 있는지, 실제적으로 아래쪽으로 갈 것인지 준비 다 해놨는데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좀 체크를 실제로 해봐야 될 거고, 다음 주 같은 경우 경제 지표, 다음 주 이 지표들 발표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주 초반에는 별로 없고 주 후반에 있어요. 주 후반에 한 목요일쯤부터인가 뭐 좀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몇 개 놓친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 가서 또 화요일날 가서 또 이야기하긴 할 건데, 목요일날 같은 경우는 ECB 통화정책회의가 있으니까 유로존에서 유로존에서 그죠? 유로존 통화정책회의 요거 있으니까 좀 잘 봐야 되겠고, 달러같이 이런 거에 영향 미칠 수 있겠죠. 달러나 채권 시장에, 미국 주식 시장은 몰라도 영향 미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 물가 지표가 발표됩니다. 코어 CPI하고 CPI 이런 것들이 발표되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 미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주입니다. 그래서 만기일이 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만기가 아니고 1년에 4번 돌아오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변동성을 만기주 앞두고 좀 많이 죽여놓긴 했거든요. 통상 만기주에는 이제 계속 변동성을 좀 죽여갖고 옵션 가격이 0이 되니까 어차피 만기일에 계속 변동성을 좀 죽이는 경향성이 많긴 한데, 근데 이미 옵션 변동성을 많이 죽여놓고 박스권으로 해놨기 때문에, 박스권으로 오랜 시간 좀 그죠? 시장이 좀 너무 지루하게 흘러왔기 때문에 이번 만기에는 지금 미국장도 그렇고 좀 다시 급격하게 좀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한국도 어떻게 좀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은지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만기일이죠. 만기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잘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 미국은 아마 그 다음 주에요. 미국은 아마 그 다음 주일 겁니다. 한국 만기 끝나고 그 다음 주가 미국 만기일 거예요. 아직 자세히는 안 봤는데 아마 그럴 겁니다. 이런저런 점들 좀 생각해 보시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화요일 날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